아이고 늙은 마누라는 집만 된다니까. 다들 알잖아. 억만장자 남편 최동욱이 골프장에서 지인들 앞에서 내뱉은 이 말은 58세 한미경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다. 30년 동안 가정을 위해 희생한 대가가 고작 이런 모욕이라니. 그날 밤 베란다에 홀로 선 미경은 흐려져 가는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사실 미경에게도 꿈이 있었다. 대학 시절 서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시를 쓰던 그녀는 언젠가 작가가 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부모의 반대와 생활의 무게는 그녀를 일찍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끌어들였다. 결혼 후에는 곧장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학원비, 급식비, 운동화 한 켤레까지 챙기느라 자신의 신발은 늘 닳고 해져 있었다. 엄마 또 같은 옷이야? 중학생이 된 큰아들이 투정을 부리면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엄만 이게 편해. 우리 아들 옷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두 아들은 장성의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이제 집 안은 조용했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가끔 들려올 뿐이었다. 엄마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요. 엄마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런 말들이 일상이 되었다. 남편 최동욱은 지역에서 이름난 사업가였다. 건축 자재 회사를 운영하며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다. 결혼 초기 동욱은 당신 덕분에 든든하다며 술잔을 기울이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말은 줄었고 집보다는 골프 모임과 사업 확장에만 몰두했다. 집에서 마주치는 순간에도 늘 무심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김치찌개 끓였어요. 또? 좀 변화를 줘봐. 그 말 속엔 피곤한 아내를 걱정하는 온기 대신 단지 입맛만을 위한 불평만 남아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친정어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미경은 매주 3번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밤에는 혹시 집을 나설까 노심초사하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낮에는 집안일, 저녁에는 약 봉지를 챙기며 하루를 버텼다. 갱년기 증상까지 겹쳐 한밤중 식은땀에 젖어 깨는 날도 많았다. 어느 날 어머니는 미경의 손을 꼭 잡고 흐릿한 눈빛으로 말했다. 미경아, 내가 죽으면 내가 홀가분해질 텐데. 그 말에 미경의 눈물이 왈칵 터졌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계셔야 제가 버틸 수 있어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달랐다.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아깝게 뭐하러 써? 그냥 요양원에 보내. 그의 목소리엔 가족의 정은 없고 오직 비용 계산만 남아 있었다. 30년을 가정에 바쳤지만 돌아온 건 외면과 무시였다.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내가 혼자 설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무감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그 허무는 곧 삶의 전환점을 예고하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한미경에게 김현숙은 20년 넘게 곁을 지킨 절친이었다. 대학 동창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학교에서 처음 만난 이후 줄곧 자매처럼 지냈다. 성격은 미경과 정반대였다. 미경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반면 현숙은 화려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다. 모임에서 늘 중심에 서는 사람,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며 웃음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아이들 뒷바라지로 지친 날 현숙은 종종 전화를 걸어와 말했다. 언니,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와서 한잔해. 그 말 한마디에 미경은 큰 위로를 받곤 했다. 남편이 출장이라며 집을 비우는 날이면
현숙은 일부러 미경을 불러내 혼자 있으면 허전하다며 곁을 지켰다. 미경은 이만큼 나를 아껴주는 친구가 또 있을까 하며 감사한 마음을 품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현숙은 이미 6개월 전부터 미경의 남편 최동욱과 불륜 관계였다. 그것도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골프장까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당당하게 어울려 다녔다. 미경 언니는 이제 늙어서 여자 구실 못하잖아. 오빠는 나랑 어울려. 현숙은 동욱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은밀한 관계를 즐겼다.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미경은 여전히 현숙을 마지막 남은 내 편이라 믿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던 길이었다. 날씨는 이른 봄이었지만 차갑게 스미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미경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다가 문득 근처 대형 호텔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그쪽을 바라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얼어붙었다. 호텔 회전문에서 나오는 두 사람. 바로 남편 동욱과 절친 현숙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채 웃으며 나오고 있었다. 이제 미경은 끝났어. 그 말이 동욱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미경의 귀는 세상을 떠나간 듯 먹먹해졌다. 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순간 미경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의 길가에 주저앉았다. 행인 몇 명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미경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소파에 골아떨어진 사이 무심코 올려둔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현숙. 손이 떨렸다. 망설임 끝에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미경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 미경 언니는 반찬 데우는 기계일 뿐이지. 오빠 빨리 이혼하고 우리 공식적으로 만나자. 그 외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가 스크롤을 따라 쏟아져 나왔다. 그 옷 너무 예뻐. 우리 지난번 여행지 꼭 다시 가자. 언니 몰래라 더 짜릿해. 미경의 눈앞이 흐려졌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워지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반찬 데우는 기계. 그 문장을 되뇌는 순간 지난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밥을 삼키지도 못했다. 물 한 모금도 목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순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다. 눈 밑은 캥했고 뺨은 푸석했다. 친정어머니조차 눈치를 챘다. 미경아, 왜 이리 말랐니?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아서 그렇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경은 침묵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았다. 남편의 무심함과 현숙의 미묘한 태도를 애써 외면했던 스스로의 방심이 이 끔찍한 현실을 불러온 것이리라. 그리고 그 절망은 곧 그녀를 싸움의 길로 내몰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던 한미경은 마침내 거울 앞에 섰다. 초췌한 얼굴, 캥한 눈, 그러나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낯선 빛이 번졌다. 울기만 해서 뭐가 달라지나. 이제는 끝까지 싸워야 해.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엄마,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위해 싸워볼게요. 더는 바보처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흐릿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주름진 손으로 그녀의 뺨을 쓸어내렸다. 그래, 미경아.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니. 그 말은 힘겹게 살아온 세월을 지탱하는 작은 등불 같았다. 다음 날 미경은 용기를 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여성 이혼 전문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문을 열자 젊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사연이신가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남편의 외도, 친구의 배신, 그리고 지난 세월에 무시당한 기억들을 꺼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단호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설명했다. 증거만 확보하신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억만장자라 하셨죠? 법 앞에서는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은 미경의 가슴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전류 같았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나이 지긋한 사내는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사진, 영상, 통화 기록까지 필요한 자료 다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미경은 파일을 건네받았다. 호텔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둘만의 여행지 사진. 한 장 한 장이 미경의 가슴을 찢었지만 동시에 복수의 불씨를 활활 키웠다. 탐정은 말했다. 남편분 너무 대놓고 다니십니다. 이런 분일수록 증거 잡기는 쉽죠. 집 안에서도 그녀는 증거를 모았다. 남편의 금고를 열자 수북이 쌓인 명품 가방, 보석,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다. 전부 현숙에게 건넨 것들이었다. 심지어 몇몇 영수증에는 김현숙 이름으로 배송지가 기재돼 있었다. 또한 회계사로 일하는 옛 친구를 은밀히 찾아갔다. 나 좀 도와줘. 동욱이가 숨겨둔 돈이 있는 것 같아. 친구는 망설이다가 결국 차명 계좌 내역을 건네주었다. 거기에는 50억 원이라는 거액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미경은 그 숫자를 바라보며 몸서리쳤다. 내가 허리가 휘도록 살림 꾸릴 때 그는 이렇게 돈을 숨기고 즐기고 있었구나. 결정적인 것은 현숙이 다른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였다. 미경은 우연히 공용 컴퓨터에 남아있던 대화창을 발견했다. 언니는 순진해서 몰라. 바보 같은 언니. 우리 웃기지 않아? 그러게 눈앞에서 보여줘도 모를걸? 그냥 반찬 데우는 기계니까. 그 조롱이 가득한 문장을 읽는 순간 미경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싸늘한 분노가 피처럼 차올랐다. 반면 동욱과 현숙은 방심해 있었다. 골프장에서, 식사 자리에서, 심지어 집안에서도 눈앞에서 친밀한 행동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미경 같은 년이 무슨 힘이 있겠어? 그들의 비웃음은 미경의 귀에 칼처럼 꽂혔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 모든 순간이 사진과 영상, 녹취로 증거 파일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미경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증거 가방을 내려놓으며 담담히 말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눈빛으로 자료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울기만 하던 여인은 더 이상 없었다. 거울 속 미경의 눈빛은 싸움을 준비하는 전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마침내 미경은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종이 위의 서명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지난 30년 억눌린 삶에 대한 결별 선언이자 새 인생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었다. 소식을 들은 동욱은 집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가 미쳤냐?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돈 한 푼도 못 가져가. 그러나 미경은 담담했다.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몫을 찾을 겁니다. 1차 조정일. 조정실 긴 테이블 양쪽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동욱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산 분할? 최소한만 줄 거요. 당신이 뭘 할 줄 알아야지. 조정위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다.
그때 미경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호텔 출입 영상 캡처와 노골적인 문자 메시지 몇 장. 이게 최소한입니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정위원들조차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다. 동욱의 미소가 굳어졌다. 당황한 동욱은 합의를 제안했다. 미경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괜히 길게 끌 필요 없어.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보여줄 게 남아 있어요. 정식 재판일. 며칠 뒤 정식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지인들, 언론까지 몰려와 자리를 메웠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제히 일어섰다. 재판이 시작되자 동욱은 능청스럽게 말했다. 가정의 불화를 과장한 겁니다. 제 아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미경의 변호사가 차분히 반박했다. 그렇다면 이 증거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례대로 제시되는 자료들. 호텔 CCTV, 비자금 계좌 내역, 명품 영수증, 그리고 현숙에게 흘러간 거액의 선물 목록. 방청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펜 끝이 분주히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미경은 직접 증거를 들고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30년 동안 저는 가정을 위해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과 조롱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명 계좌 50억 원 내역을 공개했다. 스크린에 찍힌 숫자가 법정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은 탄성을 내뱉었다. 이어 현숙이 받은 선물 내역, 보석,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까지 총 3억 원 상당이 밝혀졌다. 미경은 마지막으로 외쳤다. 이제 돌려받을 겁니다. 제 인생, 제 청춘, 그리고 제 존엄까지. 동욱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의자에 주저앉은 그는 손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았지만 눈빛은 공포에 잠겨 있었다. 현숙은 증인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였다. 재판정은 그날 미경의 용기와 진실로 뒤흔들렸다. 그리고 모두는 느꼈다. 이 싸움은 이제 그녀의 승리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재판 결과는 통쾌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원고 한미경에게 재산 분할 60%,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라.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재판에서는 드물게 나오는 반응이었지만 모두가 미경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 했다. 동욱은 고개를 푹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십 년간 지역 유지로서 호탕하게 웃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곧이어 검찰은 동욱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해 탈세와 사업 비리 혐의를 밝혀냈다. 언론은 연일 지역 유지 최동욱 불법 자금으로 구속 수사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기자들이 몰려와 그의 집 앞을 취재했고 평생 쌓아 올린 명성과 권위는 단 몇 주 만에 무너졌다. 현숙의 몰락은 더 빠르고 잔혹했다. 친구 남편 빼앗은 여자라는 낙인이 동네에 퍼졌다. 그녀가 마트에 나타나면 수군거림이 따라붙었다. 저 여자가 그 김현숙이래. 그 나이에 저런 짓을 하다니. 결국 현숙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지만 소문은 따라갔다. 지인들 모임에서도 외면당했고 새 삶을 찾으려 애썼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반면 미경은 새로운 길을 걸었다. 거액의 재산을 손에 쥔 그녀는 가장 먼저 친정어머니를 최고급 실버타운에 모셨다. 매일 찾아가 안부를 확인했고 어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를 되찾았다. 미경아, 내가 이렇게 당당해질 줄이야. 엄마가 살아서 다행이다. 그 말에 미경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그녀는 또 다른 선택을 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작은 꿈을 현실로 옮긴 것이다. 동네에 작은 카페를 차렸다. 이름은 늦꽃 카페. 인생의 봄을 늦게라도 맞이하자는 의미였다. 카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남편의 외도, 친구의 배신, 긴 세월의 희생으로 상처받은 여성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 쉼터가 되었다. 저도 언니처럼 용기를 내야겠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고객들이 전하는 말에 미경은 알았다. 이곳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었다. 1년이 흘렀다. 미경은 달라져 있었다. 요가와 등산을 즐기며 건강을 되찾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두 아들은 종종 카페에 들러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존경해요. 그 말에 미경은 미소 지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에 매달리는 엄마가 아니었다. 어느 날 카페 한쪽 벽에 글귀를 적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배신당했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글귀 앞에서 많은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늦꽃 카페는 단순한 카페를 넘어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미경은 손님들이 떠난 늦은 저녁 혼자 카페 불을 끄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지켜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한 빛이었다. 그리고 미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자신을 존중하고 지켜낼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피어날 수 있다. 미경 씨를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